우리가 흔히 보는 주먹 다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거기서 이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에서 맨날 듣는 전치 2주, 이거 그냥 가벼운 부상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바로 수사관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거죠. 수사관한테는요, 주먹을 휘둘렀다는 그 행동 자체보다 그 주먹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수사관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폭행이냐, 상해냐, 이걸 가르는 건데, 쉽게 말해서 폭행은 그냥 때렸다는 행위 그 자체고요. 상해는 그 결과, 즉 다쳤다는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 사실보다 그 사람 몸이 어떻게 됐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수사관들은 법에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걸 찾으려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살짝 긁힌 상처 같아도 이것 때문에 밥 먹는 게 힘들어졌다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다?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낫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럼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라고요. 그런데요, 수사관들 앞에서 이 변명 거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미필적 고의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개념을 들이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게 밀면 저 사람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다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냥 행동했다면 그건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에이, 설마 다치겠어? 하는 생각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사관들이 어떻게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는 이 지긋지긋한 진술 공방을 끝내버리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로 말이죠. 수사관은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병원 기록부터 싹 뒤져보고요.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죠. 이렇게 모은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료 기록을 보면 이 상처가 원래 있던 건가? 바로 알 수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는 이거 혹시 계획적인 공격이었나? 하는 걸 밝혀내죠. 심지어 CCTV로 사건 이후에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까지 잡아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증거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 사건 직후에 친구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오늘 그놈 제대로 손봐줬다" 이 문자 메시지 하나가요, 나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단순 폭행은요, 피해자랑 돈으로 합의하면 사건이 그냥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반의사 풀벌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해죄는 완전 다릅니다. 이건 피해자가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라고 해도 국가가 무조건 처벌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합의는 그냥 양형의 참고가 될 뿐이지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건을 순식간에 중범죄로 만들어버리고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특수상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일반 상해와 특수상해, 뭐가 다르냐? 바로 위험한 물건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칼이나 몽둥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술자리에서 흔히 보는 유리컵, 심지어 신고 있는 구두까지 전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걸로 인정되면 벌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 1년부터 시작이에요. 사건 자체의 심각성도 중요하지만 수사관이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보복하겠다며 협박한다거나,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뭐 거의 바로 구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조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진단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주가 아니라 염좌인지 골절인지 뇌진탕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에이, 쟤도 때렸으니까 쌍방이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CCTV나 목격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제발 수사관 앞에서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수사관이 듣고 싶은 건 감정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뿐입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수사관은 당신이 휘두른 주먹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주먹이 남긴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바로 그 흔적을 보고 당신을 판단하게 될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